우선 오늘 새로 입사한 우리 당직자를 4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박재범 부장님, 교육연수국 일로 오실까요? 네. 그 다음에 김수진 간사, 네, 오시고 박영주 간사, 최원준 간사, 저기 오시고 박영준 30초씩 줄 테니까 자기 인사 소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님들 또 동기분들 이렇게 찾아뵈서 인사하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교육연수국에 발령을 받고 조직을 겸한 박재범 부장이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국민의당이 앞으로 수권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조금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에 있는 김수진입니다. 네, 저는 이제 선배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공동의 목표를 기여하는데 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소통국에 있는 광주에서 온 박영주라고 합니다. 아직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아직 적응을 잘 못했는데 국민의당 직원으로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책실에 이번에 배정받게 된 최원준이라고 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당직자가 더 있는데 국회에 지금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우리 중앙당의 당직자 가운데 대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조금 더울 수 있었는데 그렇지? 지금 조직국 전원이 저쪽 지금 중앙TV 때문에 다르게 파악하느라고. 이래 다 들어오고. 일단 시작하면 이제 저쪽 준비 끝나고 가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러분을 우리 국민의당 직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국민의당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직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민의당 당원이고 또 국민의당을 집권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인 동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저 출근하고 또 일하고 퇴근하고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좀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동지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총이 있었는데 참 답답했어요. 오늘 의총에서 주로 얘기가 되는 것은 뭐 거기 배석한 분들 계셨습니다만 전당대회를 언제 해야 되는가, 11월 달에 해야 되나 12월 달에 해야 되나 내년에 해야 되나 그런 당대표하고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를 겸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당직자는 오늘 여기 모여서 박상병 박사 모시고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당이 집권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본질적인 논의를 지금 우리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총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야 그 속에서 전당대회를 어떻게 할지,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할지 등등의 문제가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논의가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내년까지 가는 길은 과거에 있어 온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되는 것이 없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역사책에 나와 있는 것대로 따라가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년 대선을 통해서 집권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창조적인 사고와 발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권을 놓고 싸우는 모든 전투가, 전쟁이 전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거에 전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총선까지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전선을 여야로 나누고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승패가 결정되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우리가 국민의당을 창당하게 되니까 하나, 둘, 셋이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3파전으로 가면 필패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우리의 경험칙이었고, 그동안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셋이 나와서 야당이 승리한다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필패가 예견되는, 그리고 1번은 원내 개헌저지선 200석을 갖는 정당으로 될 것이 분명한 선거였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뒤집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선이 2개가 아니라 3개, 1개가 아니라 2개가 치어진 것입니다. 경계가 2개가 있는 전선이 됐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도 경계를 하나로 갖는 선거가 될 것인가, 아니면 경계를 둘로 갖는 선거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파전이면 필패한다는 주장이 총선에서는 무너졌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대선에서도 3파전으로 필패한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가 다 검토되고 토론돼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상효 박사님은 오늘 아주 굉장히 귀한 우리 강사로 모시게 됐습니다. 당에 대해서 애정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또 해박한 지식과 또 언변으로 우리에게 늘 격려와 사랑을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제 소개를 길게 하지 않고 박수로 맞아주시고 기탄 없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성용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좀 만나 뵙고 싶었어요. 오래전부터 갈구해서. 근데 시간이 잘 안 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또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영환 총장님 모시고 교육을 또 함께 고민을 하는 차례가 주어지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이고 또 저한테는 영광입니다. 또 저는 국민의당 소속은 아닙니다만 밖에서 국민의당이 잘 되기를, 이 정당이 살아야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학신도 강의도 하고 방송도 하고 합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 만나뵈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솔직히 박수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다음 기회를 하고, 오늘은 좀 짧게 제가 한 3시 10분까지만 충분히 용서해 주십시오. 3시 10분까지만 한 3시 정도만 제가 강연을 하고 한 10분 간단한 것을 하고 다음 그 일정 때문에 급히 나가겠어 죄송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좀 밑에 내려가서 그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생명전에 하면서 기타는 오늘 다 못한 얘기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용서해 주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앞서 제가 제목을 국민의 날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썼을까? 왜 이럴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이다. 특히 정치 사회에서는 국민의 날을 아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왜 불편한 시선인가? 한번 가보시죠. 양당 체제가 붕괴가 됐습니다. 양당 체제가 2000년 이후에 16년 만입니다. 그냥 붕괴가 아니라 아예 박살을 해버렸어요. 한 2달 된 국민의당이 2당이 돼버렸어요. 정당 투표를 해서. 아마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한 2, 3년 준비해서 각 지역에 쟁쟁한 후보들만 거론했으면 정말로 혁명이 일어났어요. 아무튼 정당 투표율 2등입니다. 한 2달 정도만 합니다. 그럼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달, 한 3달 지났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 이게 뭐지? 입니다. 자, 양당 체제의 붕괴는 우리나라만 그런 겁니다. 이 양당 체제 붕괴 안에는 녹아 있는 민심은 뭐냐면 기성 정치 기득권 체제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건 분명히 반드시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아마 관련되어 있는 세계 각국의 정보들 봐보세요. 분노가 지금의 시대를 휩쓸고 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분노입니다. 이탈리아 오송운동 분노입니다. 스페인, 오스트리아, 미국 트럼프 분노입니다. 대한민국 분노입니다. 신자유주의가 한 20년을 휩쓸고 난 뒤에 남겨진 잔재는 중산층의 몰락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리고 기성정치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거를 표로 응징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비슷합니다. 혹시나 기회가 되면 여러분 이탈리아 오송운동이라든지 서유럽에서 일고 있는 정치 현상들을 한번 쭉 보시면 깜짝 놀라요. 어쩌면 우리나라와 이렇게 똑같을까? 정말 비슷합니다. 대부분 다 국민의당 같은 신생정당, 기성정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박수를 받고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집권 좌파 연합이 지금 2009년에 득표율 5%였습니다. 집권했습니다. 집권. 이거는 뭐로 봐봐요? 분노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보다 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가서 친구들 나가면 얘기를 해보세요. 말은 안 합니다. 여론조사에는 안 나옵니다. 분노한 사람은 여론조사에 안 합니다. 왜? 혹시 들켜봐. 그분들은 선거 때 나와서 표로 총을 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바닥에 흘러가 있는 민심은 그런 겁니다. 국민의당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폭발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사실은 2017년 정권 교체에는 점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핵심 동력이 여러분들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한번 뻥튀기가 아니고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젊은 시대에 얼마나 대통령이 중요한지를 아마 요즘 보면 더 하죠. 오늘 국무회의 했으면 한번 봐보세요.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정말로 형편없는 대통령을 만나는 국민들은 얼마나 불쌍한가. 우리나라를 보면 도저히 희망이 없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이런 것들이 5년 내내 반복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사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시민사회는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안보, 외교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그러나 국민들이 바로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자, 드디어 내년 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물론 1년 반 시간이 길면 깁니다만 국민들의 여러와 같은 정권교체의 주역들이 어디서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감히 국민당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치밀하게 또 치열하게 오늘처럼 이렇게 공부하시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 강의도 듣고 토론하고 바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를 해가면서 선거혁명의 주역이 되더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높은 기대치, 양당체제 이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은 다른 것이 없다. 이것을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두 번째,
국민의당의 역량 존재감을 뻗지 못하고 앞서 사무총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뭘 하느냐 보겠다. 거의 박지원 위원장님 안 계시죠? 동부대 아주 그 연세가 많으시고 많이 본 듯한 저분께서 과연 앞으로 뭘 할까? 국민들은 별로 신선하지 않아요. 이해는 하는데 당에서 뭐 안철수 대표도 물러와 천재면 저분이 앞으로 계속 이거는 아니다. 뭔가 존재감이 없는 한 3, 4년 전에 또는 5, 6년 전에 아니 한 10년 전에 본 것 같은 이런 거 가지고는 이 정당 지지도 안 올라갑니다. 그분의 역량이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거예요. 왠지 국민의당 역량이 도대체 박지원 위원장 한 분밖에 안 계시느냐.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권 교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금 국민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존재감조차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도덕성 이걸 빼겠습니다. 이번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정리하고 정당에서 마무리하는 수순을 돌 때 별로 달라진 것 없다. 언론에서는 하루 종일 쏟아냅니다. 돈을 받은 거 모두 드라마 같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검찰이 2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그런 집단이에요. 화나면 2번, 3번 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국민의당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처음부터 그렇게 잡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2번 실수를 하는 바람에 국민에 대한 도덕성 문제는 아직은 국민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 불편한 시선 4가지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작은 정당이라고 하는 게 이 작은 정당이 제일 아프다. 국민들이 정권 교체할 때 우리는 정치를 먼저 봅니다. 세력을 봅니다. 과연 저 정당이 앞으로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정당일까? 그런 힘이 있을까? 국민의당 여전히 미니 정당이야. 38살 거대 정당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국민은 여전히 작은 정당.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당에서 모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하셔도 괜찮고 저도 그래요. 국민들은 여전히 국민의당은 작은 정당일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 있습니다. 이 정당은 대한정당이 안 된다. 언젠가는 흡수될 것이다. 또는 언젠가는 다른 대안을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냥 패배할 것이다 등등 관련되어 있는 작은 정당 그 프레임. 두 번째는 이 지금 호남당이냐 안철수 정당 이 문제입니다. 이 논쟁은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하면 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왜? 언론에서 만들어내고 실제로 말하면은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더민주는 문재인 당이에요. 누구도 그 말 안 해요. 왜 이 당은 그럴까요? 국민들은 이 프레임을 아십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프레임 가지고는 이겨내지 못합니다. 국민의당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 전국에 안철수 브랜드 빼고는 나머지는 성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전략, 안철수가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이런 문제 전혀 아니에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공고히 하지 않으면 이 당을 지지했던 사람도 떠나버립니다. 국민들은 여러분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무슨 호남당, 안철수당 이 싸움은 100번 해본들 어느 쪽도 유리하다. 빨리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그 프레임을 바꾸는 것은 이 정당의 브랜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런 좀 더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총선에서 능력 이상한 지지를 받았는데 국민의당이 잘해서 얻은 정당 투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딱히 또 맞는 말은 아닙니다. 뭐냐면 국민들은 그래도 이제는 기호 1번과 기호 2번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제3의 대안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 확인된 눈에 안철수와 국민의당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본 거예요. 한번 힘을 실어보자 이거였습니다. 실어줘보자. 너도 나도 1번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2번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한번 해보자. 내년에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재연되면 전국 괜찮은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가능성은 남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민당이 잘해서 얻은 정당 득표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배, 특히 당직자 여러분들이, 핵심 세력 여러분들이 도덕성 문제라든지 품격의 문제라든지 담론의 문제라든지 조직 문제 2배, 3배 뛰어나야 됩니다. 그만큼 기대치가 높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모르죠. 국민들은 국민의당을 뭐 걔네들이 잘해서 된 거야?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지금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거는 한 방에 다 버립니다. 반대로 걔네들 잘해서 한 건 아닌데 알고 봤더니 내가 3번을 찍었는데 잘했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알고 봤더니 괜찮네? 우리도 밝힐 수 있겠네 이제는? 대안이 있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세력이 됩니다. 선거 혁명의 동력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가 시킨다고 우리 국민들 표 안 찍어줍니다. 돈 받고 표 찍어주는 시대 끝났어요. 종편에서 하루 종일 떠들어도 국민들 그때 믿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편한 시선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요 4번입니다. 내년 대선 정부에서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맞대결에서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만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3자 필성론, 3대 투표 이거는 하나만 한 얘기예요. 핵심이 뭐냐면 내년에는 중도 세력이 정부를 잡는 겁니다. 내년에는 중도 세력. 그 중도는 뭐냐? 기성 정치를 뛰어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혁신적 중도 세력이 내년에 연합을 해서 정부를 잡는 거예요. 뭐 양자, 3자, 4자, 5자 그건 하나 사는 문제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건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만 구축해버리면 내년에는 여야 맞대결을 하더라도 3자 대결을 하더라도 4자 대결을 하더라도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앞서 서유럽의 투표 행태를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하고 너무도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걔네들보다 더합니다. 그 나라에는 민주주의 의식이 있어서 뛰어듭니다. 나가서 우리는 착해서 우리 국민들 대부분 착해요. 뛰어들지 않습니다. 선거 때는 무서운 죄를 받는 거예요. 이번 총수 때 봤잖아요. 선거 때. 자, 지금 선거 큰 선거는 내년 재보선하고 12월입니다. 한번 쭉 보세요. 지도에 나와 있는 여론도 다 뒤집어집니다. 혁신적인 중도 세력만 끌어안고 여기서 세력만 결집된다고 얘기하면 판세는 다르습니다. 라고는 그 논리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논리인데 국민들은 아직도 이런 생각. 그래서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과 네 번째는 이렇게 너 내년까지 가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단점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호남 기반 이 단점이 있죠. 동시에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호남으로 포위되느냐 호남이 견인하느냐 굉장한 차이죠. 이건 우리 야당 집회에서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지금은 그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견인해야 됩니다. 포위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혁신적인 중도세력을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단점 하나 중량 문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앞으로 지도부가 빨리 보완해야 됩니다. 앞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서 대선 캠프를 통해서 반드시 보완돼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은 중도세력 대결할 때 안 됩니다. 단점. 여러분들 공감대 학교에서 제가 적어봅니다. 장점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정치, 정치인 분야에 대한 대안으로 전 세계적인 경영을 띄고 있다. 우리 한국은 더하다. 지금요. 여권 안에서는 거의 자멸론입니다. 자멸론. 누구 해도 안 돼요. 심지어는 반기문 총장이 내년에 와도 대선 출마 안 하는 데 더 많아요. 왜? 바보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김무성 전 대표가 단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코미디 같은 일들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다음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 거의 다 알고 있을 때고. 그럼 남에서 누구예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만 잘하면은 판이 엎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세력과 인물과 정책만 보완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그런 준비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정도만 인정하시면 돼요.
선거는 상대적인 게임입니다. 1번이 싫으면 2번을 찍는 겁니다. 1번이 잘해서 찍는 게 아니라 축구가 비슷해요. 축구군요. 꼭 내가 잘해야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하다가 실축하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실축이 아니라 거의 붕괴예요. 붕괴. 더민주는 도대체 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습니다. 여기는 한 골 정도만 넣으면 돼요. 한 골만. 간단한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기성정치에 대한 분노는 거의 국민의당으로 식은되고 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또 하나 장점은 유력한 대선 주자를 아마 이번 이제 정기국회 들어가고 후반기나 내년 초 되면 이제 대선 정부를 바로 돌입합니다. 국민의당의 가장 큰 강점은 국민의당의 의지에 맞는 대선 주자를 가지고 있다. 가능하면 판을 더 벌려서 여기에 누구도 들어오고 들어와서 경선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건 아직은 불투명한 것이고 그래도 남아있는 대선 주자가 최소한 한 명, 두 명 정도는 여기서 경쟁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는 굉장한 동력입니다. 앞서 새누리당에서는 누구와도 안 된다. 더민주에서는 이 사람 될까? 오죽했으면 안희정이 될까? 박원순이 올 수 있을까? 뭐도 안 해요. 여기는 이미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대선 정부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구조에 있는 겁니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잘 포장을 해서 내년 대선 정부에서 대선 정부 주도권 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서 저는 앞서 이 반패권, 이 중도 대통령 이거는 중도 혁신주의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굳이 앞에다가 반패권을 넣으면 이거는 우리 국민들은 친박, 친노 또는 친문 질려버렸어. 이거를 청산해버려요. 그러니까 양극단, 집권당 안에서의 친박, 야당에서의 친노 이거를 잘라내버리는 거는 국민들의 중도있는 국민들이 대부분 다 좋아하는 얘기예요. 잘라내버리죠. 그럼 중도가 다 모일 수 있는 게 뭐냐? 반패권 중도 대통령. 이 기전은 중도 혁신주의입니다. 흔히 말하는 국민의당에서 강령에 나오는 정치 패러다임의 교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이 자체부터가 바보시죠. 정치 구도는 뭐냐? 정치 구도에서는 양당 패권제에 반대하는 중도세를 통합하십니다. 이거는 굉장한 부분이죠. 친박이 있는 한, 친노가 있는 한 새누리당은 바보시죠. 전당대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이주영에 대한 가능성이 많죠? 많습니다. 왜? 그 친박 정당이에요. 아무리 바보 같아도 친박 정당입니다. 혹시 비주류 쪽에서 단일화가 계속 해가 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정기분담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답이 나와 있죠. 불쌍한 이런 걸로 띄워드리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컷오프만 통과시켜도 괜찮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비주류로서의 상징성이 있으니까 컷오프로 나오면 통과될 겁니다. 뛰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도 외롭게.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이런 어떤 패권 구도가 고착되어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반패권 중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국민의당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선 전략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큰 얘기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통합 대사가 뭐냐? 새누리 비주 이거는 뭐 조금 전략적 문제라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런 겁니다. 새누리 비주류, 그 다음에 더민주 손아주계, 그 다음에 정의각으로 제2창당. 자, 요 제2창당의 타이밍이 내년 보궐선거 직전에 되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내년 4월에 재보선이 있습니다. 아마 한 최소 10군데 정도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이때는 국민의당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친박, 친노 이 싸움에 찌들어버린 국민들이 내년에는 어디를 찍어줄까? 아, 국민의당이 있네. 진짜 쟁쟁한 후보들을 만들어냈네. 얼굴은 잘 모르지만 유명한 인물들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있는 괜찮은 사람들이 있네. 이거는요 10개 중에서 3개, 4개 모여버리면 대통령이 못 는 겁니다.
혹시 아까 뭐 조직을 담당하시는 분 아마 그 지역에 내려가서 현역 의원들하고 전략회의팀 와가지고 인재들을 발굴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철저하게 조직을 시켜가지고 내년에 만약에 국민의당에서 한 10군데 가운데 3군데 선대했다. 혁명의 불을 땡기는 건데요. 선거혁명의 불을.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새누리 비주얼 일부, 손학규계, 정의화하고 제2창당. 이 제2창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년 재보선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제2창당으로 더 커진 제3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그럼 효과는 뭐냐? 이 중도 대통령의 효과는 국민의당의 단점을 보완하고 강력한 대선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 자, 이 정당에서 자, 이렇게 한도가 닿다 칩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지면 어느 정당보다도 국민의당이 재밌는 게임입니다. 누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손학규 전 대표도 합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분이 고민하다가 결론이 이리로 가겠어요? 문재인하고 또 손을 잡을까요? 정말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리로 갈까요? 이리로? 이건 더 아니란 말이에요. 갈 때는 결국은 이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국민의당도 새로운 한 정치 블록의 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중도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전략입니다. 가능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효과는 선거혁명을 저는 기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이거는 내가 안 적었습니다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돼버리면요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다수의 느슨한 지지 세력이 또는 문재인 전 대표나 더민주를 지지했던 느슨한 세력이 싹 빠져버립니다. 안쪽에 빠져버려요. 이들이 결국은 잃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의 포르투갈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비슷해요. 또 비슷하잖아요. 자, 이런 가능성이 우리한테는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것들을 우리 국민들은 좀 더 다른 차원에서는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확인이 내년에 이 청동호에서 재보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참고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치는 기득권 정치에 반대하는 논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오늘 보니까 검찰개혁을 주도한다든지 사드 배치와 관련 이런 거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이거를 담론으로 만들어내고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고 또 법으로 보완해 나가는 끊임없는 이런 원내 투쟁 또는 장외 이런 투쟁들이 결합이 될 때 이 정당은 사실은 정책 정당이 되는 겁니다. 말로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경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정한 경제 그다음에 99%의 경제를 만들어내서 한번 정책팀에서 앞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사회도 일하는 동지라든지 남북관계도 협력적인 공생관계로 가야 된다. 특히 남북관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아마 국민의당에서는 상당히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잘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또 다행히도 다행은 아닙니다만 더민주가 완전히 이번에 스텝이 꼬여버렸습니다. 다행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더민주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본심을 드러내고 이건 안적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한테는 이 얘기를 뭐냐면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는 10년마다 잘 보시면 10년에 진보 정권이 10년이 물려버렸습니다. 10년이 물려버렸습니다. 10년이 무너질 때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 듭니다만 온갖 괴담과 악담으로 붕괴돼 버렸습니다. 전략의 부재였습니다. 전략의 부재. 물려버렸습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 때 국회에 있었어요. 국회에서도 원내 기획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저는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때 실망했던 다수의 야권 지지층이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 지금 심리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내년 심리입니다.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를 물어보면 저는 한 70%, 80%가 됩니다. 나머지 변수를 빼겠습니다. 뭐 중국이 어떻게 한다, 뭐 사드가 어떻게 한다, 일본이 이런 것도 빼겠습니다. 그 변수 더하면 아마 90% 될지 몰라요. 아니 70%입니다. 이 70% 안에서 국민들은 뭘 보느냐?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놓고 대결을 벌일 때 어느 정당이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은 앞서 제가 써놨던 약점,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호남 기반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호남은 지금 여러분들이 호남에 가서 앞으로 우리 지지를 계속 해주시오. 전혀 그 말 필요 없어요. 호남 딱 결론이 이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본선에 이길 수 있는 정당이면 90% 지지입니다.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당과 더민주 후보가 경쟁하면서 새누리당을 일단 빼놓고 경쟁할 때 될 수 있는 사람들로 표가 모아진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안 될 수 있는 쪽은 더민주가 안 됩니다. 왜? 확장성이에요. 표의 확장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안철수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아마 또 누군가 새로 오면은 혹시나 뭐 손학규 전 대표가 오든 누가 오든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 확장성입니다. 반대로 저쪽에서는 안희정이가 오든 문재인이 오든 간에 표의 확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표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을 어렵게 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본선에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쪽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쪽에 기호 2번 후보를 찍으면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생각에 대안이 있을 경우는 대안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투표를 안 해서는 안 했지 1번은 안 찍어요. 만약에 기호 3번 있으면 3번 찍는 겁니다. 기호 1번은 마찬가지예요. 그 표의 확장성은 앞서 말씀드린 서유럽의 선거 문화, 지금 우리의 선거 문화는 뭐냐면 기성정치, 다시 말하면 기득권 정치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할 겁니다. 왜? 국제사회 변동이 더 커집니다. 지금 사드 이후에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청와대도 전면검거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안 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만 안 보고 딴 데는 안 보고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쉽지가 않습니다. 검찰개혁, 국민의당에서 만약 이번에 정기국회 한번 만들어내보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에 눈여겨보던 다수의 국민들은 선거혁명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공유해야 돼요.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분위기 절대로 공유 못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더민주도 못합니다. 더민주는 지금 내부에도 전략기획팀 있잖아요. 무슨 고민하느냐. 문재인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내실 만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찾던 것이 안희정이죠. 근데 안희정 국민들 아직 모릅니다. 충남 기사를 그만둬야 돼요. 혹자는 박원순 시장을 얘기합니다만 박원순 시장이 유력한 대안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시장을 그만두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쉽지가 않다고.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김정일이가 내가 한번 뛰어볼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정말 없단 말입니다. 그분은 안철수는 아니면 대통령 자기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철수가 있다 보니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억지로 애써 외면하면서 내부적으로 무슨 대선 플랫폼이니 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만 그 플랫폼에는 본인이 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내 주도 세력인 진보가 다 짜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국민의당에서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뭘 고민하는가? 앞서 사무총장님께서 의청을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의원들이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논의를 해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당장 여러분들부터 머리에 숙지를 하시고 담론을 만들어내고 또 지도에 보고서를 올릴 때 큰 줄기를 공유하면서 보고서를 만들어낼 경우에는 실제로 의원들은요 잘 모릅니다. 바빠서. 공감하시죠?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선에서 자 사령관님 우리 동쪽 100km로 뛰갑시다 얘기하면 그래 이렇게 가는 것이지 거기서 자 사령관이 어디를 갈까 하면 사령관 더 몰라요.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무총장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하고 서로 인사도 나누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아마 갖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맨 뒤에 말씀드린 그 기회 아마 제가 오늘 이거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옵니다. 저는 이 얘기가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부적인 역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은요 호남은 포위되어 버립니다. 호남이 포위되는 순간에 호남은 절대로 여러분들 안 씁니다. 기호선거는 안 씁니다. 그걸 견인할 수 있는 힘이 뭘까? 그건 중도제를 부르는 중도는 그냥 중도는 1번과 2번에 있는 그 중간이 아닙니다. 중도는 양극단을 배제하는 겁니다. 중간이 아니고 양극단을 배제하는 것이 중도입니다. 중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3당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제3지대 정당이에요. 땅 자체가 다른 겁니다. 같은 땅 안에서 A 땅, B 땅, 중간에 C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A 땅과 B 땅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양극단으로 칼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거는 뭡니까? 중간이 남는 거죠. 이 죽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도의 잠재력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앞서 제가 서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요즘에 보는 책이 지금 포데모스라고 얘기하는 스페인에 살던 정도 있습니다. 포데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스페인도 한 40년 양당 정치가 파괴돼 버렸어요. 우리보다도 먼저. 그래서 저는 이 총선 전에 혹시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3자 대결로 가면은 국민의당과 야당이 이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포데모스를 보고 집에서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너무도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스페인의 정치 상황이. 그 나라는 빈부의 격차가 우리만큼 심합니다. 절망이 우리만큼 되는 거예요. 이 정당에서 각 만든 정당이 3당이 되어버린 3당이.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 뒤에 봤더니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비슷한 대한민국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3자 대결을 가더라도 국민의당을 찍으면 국민의당이 되는 것이지 국민의당 찍는다고 새누리당이 되는 거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새누리당이 과반을 될 줄 알았어요. 그게 터지는 바람에 망신을 당하게 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총선과 대선은 어떻게 다를까? 대선은 조금 다릅니다. 대선은요 이제 사실은 양지정 싸움이잖아요. 그걸 진영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 진영 싸움에 중간에 있는 사람이 뒤로 빠져버리면 또다시 양지정 싸움을 합니다. 양지정 싸움을 가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할 겁니다. 새누리당도 더민주도. 그런데 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정책으로 사람으로 세력으로 점점 앞으로 놓으면 이 양쪽에서 가운데로 쏠리는 겁니다. 진짜 이 양쪽은 양극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더민주도 붕괴가 됩니다. 여기서 후보가 사퇴해버려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확실해요. 만약에 이 제3당, 제3지대 속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 준비를 착착 해놔서 딱 치는 순간에 한 8월, 9월, 10월쯤 되면은 더민주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퇴할 수 없어요. 사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 국민들이 사퇴를 시키는 거예요. 총선 받잖아요. 야권은 될 사람을 써주는 겁니다. 될 사람을. 자, 그것이 지금 우리 정치 지형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를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는 읽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읽어내서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 그걸 만드는 법을 가지고 국민의당의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낼 경우에는 내년 대통령 선거 2017년은 굉장히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 제가 강의를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저 전화번호가 여기 남겨도 듣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국민의당에서 강의 들었던 누구입니다 하면은 내가 성심성의껏 답변도 하고 꼭 대면을 하고 싶으면은 밑으로 내려오라면은 제가 기회하는데 저도 주로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맥주 한잔 마시면서 얘기해요. 그걸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네? 괜찮죠? 자, 10분 정도 제가 일단 바로 또 방송 시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분 정도 되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지금 한 15분 정도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 혹시 있으면 어떻게 괜찮습니다. 네. 아니 너무 쉽게 말씀하셨는데 인물, 세력, 정책 이것만 있으면 괜찮으셨잖아요. 그게 다잖아요 사실은 정치에. 근데 그걸 너무 쉽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당이 그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네, 그런 거는 상당히 전술적인 문제예요. 전략 전술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우리가 한국이 아니라 여기서 전략계획위원들 사무총장에서 좀 팀플레이를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맞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앞으로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아무튼 그 정도는 공감을 하시고 아주 디테일한 문제는 정책 문제로 틀만. 저는 정책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요즘에 보시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 또는 영국에서 나오는 가디언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블록 쌓기라고 하지. 지금 전 세계가 블록 쌓기로 자기 땅으로 고립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블록 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 쌓기에 블록을 폭발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강력한 아젠다 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구 유럽의 대부분의 신생 정당이 이 틀은 것은 뭐냐면 충격적인 대담한 정책이에요. 대담. 볼드 폴리시. 대담한 정책. 그 다음에 또 스마트 택틱스. 아주 스마트 예리한 택틱스. 전략, 기술 이런 것들입니다. 다 보여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게 당 지도부가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정도만. 네. 예, 조영수 국장입니다. 네. 지금 저희 당의 2030의 지지층이 굉장히 얕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민이 많은데요. 혹시 교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방송 많이 하시잖아요. 네. 국민의당 사랑합니다 한마디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방송에서요? 방송에서는 뭐 눈치만 하면 알아들어야 이렇게 잘 아는 사이가 사는다 그러면 민망하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방송국에서는 당원이냐고 확인까지 하고 당원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나마 명명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좀 좋은 말씀하셨는데 2030 세대별로 내년 대통령 선거는 아마 2030이 아마 혁명의 주력국이 될 것 같아요. 2030이 혁명의 주력국. 어쩌면 40대까지 가까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아이템일까? 저는 지금 지난번에 의원 인수할 때 그때 안철수 대표 앉는 자리에서 전정대 대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 주군이 분당을 했어서 특강진치 하시라. 특강진치를 하시라. 왜 그러냐면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정책은 앞으로 이겨서 만들어내면 정책은 지금 말하면 시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볼 폴리시 또는 아주 깜짝 놀랄만한 정치적 레토릭 이건 2030 세대에 대해서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다양한 정책의 연장선이 아니라 그건 한 방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떤 행보를 했느냐? 끊임없이 젊은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오프라인에서 대학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나 또는 천정교 대표나 우리 당 지도부가 주로 대학에서 학생들 만나가지고 편안한 차림으로 만나서 학생들하고 끝나서 생맥주 마시면서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그렇게 느꼈던 학생들의 아이디어들을 집약을 해가지고 2030 청년 정책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지금까지 청년들 만나왔다. 얼마나 좋아요. 나는 지금 만나왔다. 전국에 뭐 100개 대를 다녀봤다. 또는 청년 어디를 막 가봤다. 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정책은요, 청년 정책 앉아가지고 교수들 만나가지고 하면 밤새도록 좋은 정책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제 청년들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중요한 건 진정성. 그 진정성은 지금 아마 이제 안철수 대표도 청년들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서 조금 더 욕심을 내는 학생들에게 좀 호소력이 있는 그 워딩이나 어떤 그 스토리 같은 것도 하나 하면서 이 언론에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아무튼 내년 대선 때 선거혁명의 가장 큰 동력은 2030 세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2030 세력은 지금 여러분들 하는 안철수 대표나 또는 우리 지도부가 하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현장에서 소통하고 하는 것들은 진정성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정책은 내년에 그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정말 혁명적인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은 내년에 학생들이 그들이 선거 힘을 이긴다고 봅니다. 좀 확신합니다. 네. 또 네. 정책실의 정성욱 간사. 정책실이군요. 예. 앞으로 하실 일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을 열심히 할 텐데. 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사실 저희가 선거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게 타당과는 차별화돼야 된다라는 걸 항상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많이 먹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선거 이후에 그런 차별화에 대해서 사실 제 생각에는 다른 당이 저희 정책이나 어떤 기조가 좋기 때문에 다른 당에서 저희 당의 어떤 그런 정책들을 따라하다 보니까 새 정당이 하는 목소리가 약간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대선을 준비할 때 그런 저희가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을까? 네. 네. 역시 정책팀에 새로운 엘리트가 오셔가지고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하고 희망이 무릉무릉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근데 그 정답을 알면 저희 있겠습니까? 차별 전략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알면은 제가 여기 있지 않겠죠.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별화 전략은 몇 가지 원칙은 말로서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말로서 하는 건 아니다. 행동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말로 하는 정치에 질려버린 상태예요. 또 말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이 항상 받침이 되어야 차별성이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걔를 알게 된다. 행동과 차별.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물입니다. 인물은 앞서 제가 이 화면에 내년에 재창당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재창당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정당의 외연을 넓혀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모토가 중도, 혁신 중도, 탈이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양쪽에 양극단을 뺀 우리는 더 이상 이념이나 지역을 논하지 않아. 이거 탈이념, 탈지역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국민들이 볼 때는 다른 정당과는 좀 다른 말입니다. 다른 정당은 다르구나. 또 하나, 사드 문제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 제가 제안했습니다. 사드 문제가 이념의 문제입니까? 여기서는 가만히 말해요. 사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드는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이렇게 치고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자꾸 그러면 무슨 안보는 보수라고 했던 국민의당에서는 왜 사드를 반대하느냐? 그때 묻는 거예요. 아주 정상케. 사드는 이념의 문제입니까? 그게 무슨 말하죠? 이념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워딩은 그런 식으로, 물론 이건 아주 좀 지나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 나갈 경우에는 기존에 다른 정당이 생각했던 거는 생각이 좀 바뀌잖아요. 그건 맞아, 그렇지. 사드가 이념 문제는 아니지. 그럼 이게 경제 문제라고? 보니까 지금 경제 문제는 말입니다. 뭐 중국에서 뭔가 하려고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히 강해시키면서 국민당을 보여주는데 하나, 국민들은요. 그런 차별성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가치는 저는 도덕성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도덕성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앞서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도 부패했잖아요. 정치권도 그렇고 우리 사회 자체가. 물론 검찰은 부패 집단이고 이미. 정치권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의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이건 어떻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 벌써 앞서 제가 이 박선숙, 김수민 사건은 도덕성이 큰 상처를 줬다. 빨리 이걸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내년에 또 그럼 어떡하나요? 또 다른 문제. 그래서 차별성 문제는 행동 중에서도 국회의원들, 여러분 당직자들의 도덕성 문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도덕성 문제가. 이를테면은 밤늦게까지 국민당에는 젊은 당직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 신문에 반드시 나옵니다. 왜 요즘 신문이라든지 종편은 뉴스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근질근질한 사람들이에요. 핫하우스에 봤더니 마포의 16층에 보니까 다같이 북한제고 당직자들 공부하고 있더라. 이거 어마어마한 차별성인 거죠. 그 공부하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다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경제 공부하고 싸도 공부하고 다 집에 가면은 그 가족이 있고 바쁜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다 공부하고 의원들까지 이런 모습 새로운 모습이잖아요. 자,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 제가 따로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건 여러분들 할 일은 아니면 국회의원들도 달라져요. 국회의원들이 상징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아마 쉽지 않습니다만 이 워딩을 할 때 대변인 같은 경우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국회 대변인 얘기할 때 다른 정당을 비난하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내대변인, 당대변인 등등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만 단계적으로 하나, 둘, 셋 또는 셋, 넷, 다섯 이렇게 만드는데 다른 정당을 비판하고 이거는 박지원 위원장에게 맡겨놓으면 돼요. 다른 사람이 하면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말을 했는데 다음에 보니까 그 말이 그대로 연결되는 이거는 좀 상당히 좀 정밀한 원내 전략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뉴스에서 제일 큰 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이거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다음에 선대본이 뿌리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저는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언행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 가치가 되는데 아직은 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뭐 그런 것 정도가 차별성을 보일 수 있는 대목이고 여러분들한테는 좀 도덕성 문제 또 공부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다. 네. 또 혹시 네. 사업총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난 그 총선 전을 생각하면은 그 야권 연대 그게 이제 더민주 쪽에서도 우리를 막 흔들었고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입장 때문에 갈등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그런 현상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특히 이제 그 과연 야권이 이게 단일화를 하든 또는 당을 통합하든 그렇지 않아가지고 이게 새누리하고 1대1 하지 않아가지고 과연 역사적인 그런 그 대권 이걸 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런 게 이제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될 거고 네. 우리 당 내부에서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있어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네. 방금 부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아마 한 7, 8월 정도 되면 그런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전국교체가 그만큼 절박한 야권의 민심을 파고들면서 똘똘 뭉쳐도 쉽지 않은데 나눠져서 되겠느냐라고 얘기가 당연히 말씀이 나오겠죠. 지난 총선 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대통령 선거는 기존의 대통령 선거와 전혀 판세가 다릅니다. 이미 그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총선에서 결과를 받고 서유럽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혁명입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에이브람 링컨의 공화당이 트럼프의 공화당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트럼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달려 노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했으면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지난 총선 때 야권이 두 개가 되면 망한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내년에는 목소리를 못 내요. 안 망했잖아요. 지난 총선 때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안 망한, 뭐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은 오히려 새누리당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을 찍으니까 이번이 되네?
3번을 찍으니까 3번이 되는 데를 보여준 겁니다. 내년에도 3번을 찍으면 만약에 99명의 후보가 3번이면 3번을 찍으면 3번이 됩니다. 선거 혁명이 일어납니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반대할 권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서는 야권 연대 어떤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외형한 박제시켜 나가면 기호 2번이 사퇴한다니까요. 기호 2번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3자 대결을 가더라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 문재인을 칩시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혹시 1번이 될까 봐가지고 이게 찍습니다. 1번이 될까 봐가지고 김무성이 될까 봐가지고 또는 반기문이 될까 봐가지고 그들도 이게 찍어. 중요한 건 여기 사람들은 문재인 안 찍습니다. 그게 국민의당이 무슨 사람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 국민의당을 좋아하는 사람들 내년 대선 때 반기문과 문재인 나오면은 아마 10명에서 9명은 반기문 찍을 거예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걸 알아요. 문재인 지지자들. 그러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나는 내한테는 영웅은 문재인인데 문재인을 찍으면 최악의 저쪽이 만약에 반기문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게 될 것 같아요. 투표장에 안 갔더니 찍으면 이걸 찍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힘이 점점 가다 보면은 이쪽으로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갖고 있는 고정표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는 득표를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그건 두려워하지 마시라. 다만 여기서만 탄탄하게 준비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것이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네. 한 번만 더 할까요? 네. 네, 저는 부처의 지역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교수님 강의장에서 앉아서 뵙고 왔는데요. 네. 영광 감사드리고 그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려면은 지역 민심을 다져야 되는데 지역구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좋은 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아, 네. 저는 지역구 관리는 좀 약해요. 지역구를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지역구 관리는 좀 굉장히 약합니다. 그거는 아마 이 계신 분들이 잘 알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할게요. 저도 지역구를 맡아본 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지역에 다니는 강연을 많이 합니다. 강연을 하면은 그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국민의당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차피 내년까지는 대통령 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4월 재보선을 빼고는 재보선은 많아보다 한 1분밖에 안 될 테니까 자 이런 지역의 국민의당이 지역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또는 국민의당의 전쟁을 버티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국민의당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지역의 현황과 중앙정부 현황을 보는 다음에 이 같이 공부하는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좀 힘들지만 당 지도부에 김용환 총장님이라든지 우리 부총장님이라든지 또는 당 안철수 대표든 전당대 대표든 누구든지 가서 그 지역에서 안철수를 좋아하는 팬클럽, 국민의당의 당원들, 또 그 지역에 있는 기초 의원들 또는 저기 당에 있는 관계자들 모여가지고 한번 이런 주제를 놓고 이런 주제를 놓고 자주 얘기를 하고 그쪽 지역의 언론인도 불러가지고 한번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유명인들 있지 않습니까? 불러가지고 세미나하는 자연스럽게 상당히는 신선하다는 사람들 제일 국민의당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다들 그걸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누리당은 그거 못합니다. 거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연설하다가 가는 거예요. 밥 먹고 가는 겁니다. 더민주는 그동안 해왔습니다만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의원이 아니에요. 김종인 대표 중심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다음에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지금 제일 유는 추미애란 말입니다. 추미애 쪽으로 가서 그 이미지가 될 것 같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국민의당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제3의 지대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그런 주제에 동참할 수 있는 쉬워요. 접근하기가. 그래서 프랭카드 몇 개 놓고 또는 술 하나 카톡 같은 데 보내서 이번에 이를테면 국민의당 여수 지역에 이런 세미나가 있다. 주제는 이런 거 한다. 같이 모여라. 라고 하는 방식이 그런 걸 통하고 다음에도 여수 지역 전체 또는 여수하고 무슨 순천하고 공도로 타고 또 전남 쪽에서 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당분간 국민의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젠다를 공유하는 노력. 진정성 있게. 아직은 그런 방법이 그나마 좀 만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고, 그걸 통해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 이기면은 조직화되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방식의 접근이 그나마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한 번 꼭 정말 안 하면 밤잠을 못 잘 것 같은 분 계시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 말씀 마치시고 꼭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진짜 소중한 자산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밖에서 방송으로, 강연으로, 또 글로 여러분들이 선거혁명을 이루고 그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응변하고 또 비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힘들고 고되더라도 이 안에서 그런 선거혁명의 본부를 만들어 주시기를 전부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